네. 그러면 이거 좀 써서 네, 그럼 시작을 합니다. 네, 네. 네. 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한 1년 반 전에 한국분의 뿌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내용을 기준으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육군사관학교 내 인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펼치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역사에 있는 그대로 우리 군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좀 형성이 되었는지를 좀 근간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일단 이런 귀중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 간단한 소개 먼저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태제연구재단이라는 곳에서 연구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책을 썼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총동참회에서 홍보본과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유튜버 코리아 세진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다양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육군사관학교 67기로 졸업을 했습니다. 육군 대위까지 복무를 했고 올해 예비역 소령으로 이렇게 진급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 나와서도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 한번 제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한번 스쳐 지나가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아예 모르실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께서 군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IMF 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 일기에 우리나라 경제가 붕괴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내가 의병을 일으켜서 나라를 구하겠다. 경제가 회복되면 좋겠다. 또 2001년 중학교 1학년 때는 우리나라의 경제, 군사, 정치, 안보가 참 이런 나라들 때문에 복잡한데 우리나라의 안보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거의 일기에 적은 겁니다. 네, 제 일기에 이제 중학교 1학년 일기, 초등학교 3학년 일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린 시절의 저의 꿈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라는 꿈을 되게 오래 꿨었고 동시에 리더, 특히 군인의 꿈을 같이 꿨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나라에서 리더십을 제일 잘 배울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라는 고민 끝에 결정한 학교가 여기였고 여기를 준비해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입학해서는 다양한 학문들을 공부를 하면서 경영학을 전공을 했었고요. 또 다양한 활동들을 지휘근무 활동들을 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이렇게 맨 아래에서 선배 생도들 사이에 깔려있는 모습이고 이거에 제가 열이 받았던지 제가 4학년이 됐을 때는 제 1학년들 이렇게 4년 동안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군사훈련들을 받았었고 군사훈련 받던 모습들입니다. 이게 제 23살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 모습이죠. 뭐 다양한 활동들을 군사훈련들을 배우면서 얼차려도 많이 받고 화장하는 법도 이렇게 이쁘게 화장하는 것도 배우고 세계 곳곳을 좀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수련을 한 끝에 영광스러운 졸업을 하게 되었고 육군 소위로 임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군 소위로 임관을 하자마자 발령받은 곳은 대한민국 최전방이었습니다. 임진강에 필승교가 있습니다. 필승교 바로 왼쪽에 있는 소대에서 1년 동안 약 45명의 소대원들을 이끌면서 소대 최초장 임무를 수행을 했고 그리고 강원도 고성 속초, 강원도 원주에서 복무를 하면서 육군 대위까지 복무했습니다. 복무를 하면서 이게 저희 육군사관학교의 모토인데 가슴엔 조국을 두 눈은 세계로인데 내가 복무를 하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계속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두 눈은 세계로 보고 있나 내 가슴에 조국이 조금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정말 저렇게 살고 있나 이런 갈증 속에서 근무를 하고 나면 제가 퇴근하고 나면 중국어를 배우고 당시에 이제 중국이 일본을 치고 올라오던 시기였는데 중국어를 배워서 중국 상하이에 가서 견문을 하고 고백을 하자면 이때 중국에 대해서 깊이 좀 관심을 갖게 된 게 조정래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조정래 작가. 이거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를 깨닫고 제가 중국어를 알아야겠다 해가지고 중국어를 배우고 또 날아가서 견문을 하고 이렇게 왔었습니다. 또 매일 아침 조간신문을 스크랩하면서 이렇게 분야별로 새로운 지식들을 좀 쌓아갔고 매년 책을 100권에서 150권 정도 읽으면서 제 월급, 육군 중위 월급의 60%를 교땡 문고에 박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책을 많이 읽으면서 좀 세상을 알아야겠다 했는데 제가 군 생활을 하는 와중에 봤던 육사에 대한 소식들입니다.
성폭행위를 썼다. 학교에서 육사 생도들이 불법적인 것들을 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장교로서 보면서 야, 후배들도 문제인데 육사에서 1등으로 나가던 여단장이 제일 잘 나가던 국방부 보좌관로 하던 그 사람이 여군 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해서 감옥에 가고, 아, 이런 걸 제가 그 부대에서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뭐가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곳이 아닌데. 그래서 아, 이건 내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라도 했어야 했지만 아무도 안 한 일을 해보자. 육군사관학교 생도 생활, 고등학생이 어떻게 장교가 되는지의 4년의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책을 쓰자 해서 1년 8개월 동안 퇴근하고 잠을 줄여가면서 썼던 책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출판한 책이 바로 나를 외치다라는 책이고, 이 책은 2016년 6월 10일 날 제가 출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6월 10일이라는 날짜가 상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역시 민주화 운동. 네. 저는 이때 사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어쨌든 육사가 과거의 그런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제가 시기도 맞았고, 그래서 이 날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저는 독자들하고 지금도 이제 많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이 책은 제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답은 책에 있을 것이다 해서 책을 많이 읽고,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리더십은 남을 이끄는 것이다 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아, 책에는 답이 없다. 책은 친구일 뿐이고 인생의 답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리더십의 최고봉은 남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이끄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닫고 전역을 해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더 크게 애국을 하고 싶다 라는 깊은 열망을 갖고 이런 귀중한 것들을 과감히 하나의 아쉬움도 없이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제가 당시에 셀카 찍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 사령관, 포스타 사령관부터 해서 병사들하고 이렇게 사진 찍고 축하를 받으면서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하고 나서는 건명원이라는 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 자산가가 100억 원 정도의 재산을 내고 또 최진석, 배철현 이런 다양한 교수들이 미래의 리더를 이끌어보자라고 해서 만들었던 학교인데, 제가 여기 2기로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마침 제가 장교 생활을 끝내고 백수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청소반장 역할을 맡으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다양한 청년들과. 저로서는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사관학교, 군대에서만 자라왔던 제가 사회의 예술가들, 정말 저와 다른 생각들을 가진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였고, 여기에서 다양한 것들을 공부를 했었는데, 공부하던 중에 동아시아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성장했는지, 일본은 어떻게 메이주신이 됐는지. 그런데 일본의 메이주신을 공부하던 중에 이토 히로부미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저에게 어릴 때부터 이토 히로부미는 개, 자식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일본에서는 영웅이네. 그런데 그 사람의 스승이 요시다 쇼인이라고 있는데, 요시다 쇼인이 한반도를 정벌해야 된다고 했다. 그런데 아베 신조가 제일 존경한다. 그래서 이거 못하겠는데 도대체 어떤 놈이야 이 자식은. 그래서 요시다 쇼인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퇴직금 전부를 거의 쏟아서 일본 학원에 등록을 하고 일본에 날아가서 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이름 네 글자가 적혀진 모든 자료들을 최대한 긁어왔습니다. 그걸 들고 서울 정독도서관에 틀어박혀서 일본어와 일본사를 공부하면서 쇼인을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을 연구하면서 한국인의 관점에서 일본을 보면은 이게 안 보이겠다 해서 제가 뭐 지피지기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입고 있던 옷, 쓰는 거, 먹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일본식으로 바꾸면서 보쿠 와 니혼진 데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일본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었고, 요시다 쇼인을 연구하면서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왜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친일과 반일의 프레임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인물을 캐내면 설마 공격당하진 않을까. 플러스 이 사람을 캐다 보니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일본의 역사 속 인물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달려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그 무서울 때마다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가서 장군님 에너지 좀 주십시오. 근데 그걸로 약발이 안 먹혀가지고 통영 한산도 앞바다에 내려가서 거기 바닷물로, 한산도 대첩이 있었던 바닷물로 세수를 하면서 장군님 저에게 당신의 기계를 한 번만 빌려달라 라는 약간 또라이 같은 짓도 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일본 자위대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육사 동기들이 저를 초청해줘서 같이 후지산 정상에 등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지산 정상에서 일본 민족의 영산에서 고산병에 걸려서, 저만 고산병에 걸렸습니다. 다 괜찮은데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정상에 가니까 모든 일본인들이 여기 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손목에
전역하고 이제 우리 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팔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서 이 팔찌를 여기에다 묻어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본인들이 일본 민족의 영산에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세레머니를 제가 이렇게 꾸리고 왔습니다. 이걸 일본인들이 알면 아마 저를 되게 싫어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제 제가 연구한 것들을 덧불고 필유린이라는 말처럼 최진석 교수를 포함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제가 연구한 뜻을 이렇게 알아주면서 같이 탐방을 다녀오게 됐고요. 저는 당시에 스타트업에 도전을 해야겠다는 결심으로 뱅크샐러드라는 핀테크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좀 고민들을 하던 와중에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4개월 정도 투병을 하시고 돌아가셔서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셔다 드리고 아버지 영전에 제가 연구한 결과를 바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8월 15일 광복절에 요시다 쇼인 시대를 반역하다라는 책을 고국 영령들과 순국 선열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 이렇게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제 두 번째 책입니다.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전국적으로 좀 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안 했는데 기사도 써주시고 다양한 분들께서 김병호 TV를 운영하고 계신 분부터 해서 다양한 곳에서 저를 찾아주셔서 전국적으로 강연을 많이 다니게 됐습니다. 강연을 다니면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 들어가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국제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계속해서 연구를 이어가고 또 코리아 세진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열어서 건강한 정보,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좀 알려주자라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코리아 세진을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역사 현장들 탐방하고 또 군대 얘기들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원을 다니던 중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갑자기 김원봉이 국군창설에 뿌리다. 이건 무슨 소리지? 다음 육군사관학교에서 신흥무관학교 설립 기념식을 합니다. 신흥무관학교는 경희대 그건데 왜 갑자기 육사에서? 그리고 갑자기 국방뉴스와 모든 전문 자료들이 국군의 뿌리가 광복군이다.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공부하는 저도 항상 다녔던 그 정문에 5명의 동상을 세우면서 갑자기 제막식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한국군의 뿌리가 무엇이냐? 한국군의 뿌리가 무엇이냐? 군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군 생활을 했던 저조차도 한국군의 뿌리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알려준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이런 분들에게 물어봐도 이러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연구를 해서 한국군의 뿌리가 무엇인지 지피지기 백전불퇴를 하지 않으면 지피지기를 하지 않으면 백전 불퇴가 아니라 필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으로 오직 이 마음으로 손자병법 제3장에 있는 이 문구만을 생각하면서 한국군의 역사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그 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활동들을 하던 와중에 지금은 중국 공산당을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박수가 필요한데 이렇게 연구를 하던 와중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연구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한국군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사실 날밤을 새도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금 범위를 좀 축소를 해서 독립운동 시기를 좀 잘라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중간중간에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이따 끝나고 질의응답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여러 갈래로 나뉘었었습니다. 당시 1910년에 우리가 국권을 완전히 빼앗긴 다음에 민족주의 계열이 있었으며 민족주의 계열 안에서도 여러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또 1910년 이후에 20년도부터 공산당 선언이 나온 이후부터 공산주의자들의 독립운동 노선이 있었으며 또 무정부주의자의 노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양한 노선들 안에서도 수많은 갈래가 나뉘어졌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계급에 따라서, 출생 지역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많이 나뉘었습니다. 일단 이것을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즉 굉장한 다양한 뿌리가 있다. 우리가 나무도 절대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수많은 갈래가 있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독립운동은 어떤 것이었냐?
바로 신민의 사건을 비롯해서 이랑 이회영 선생과 그 6명의 형제들이 서울에 있는 자산을 털고 저 만주 간도로 올라가서 신흥동을 만들고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고 거기에서 독립운동의 터전을 만들려고 했던 것들이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거기에서 만들어진 인재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1910년도에는 일본도 만주에서 세력을 펼치기 힘들었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좀 더 자유롭게 농사도 짓고 세력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19년에 큰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죠? 전 국제적으로는 일단 민족 자결주의라는 게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곳곳에서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막 퍼지면서 우리도 할 수 있겠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도 할 수 있겠다 해서 그 주체적인 운동이 벌어지면서 대한민국에서는 동학 사상의 뿌리였던 사람들이 손정희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준비를 하죠. 일본에서는 이광수를 비롯한 사람들이 독도 28 독립선언을 하고 그걸 이어받아서 3.1운동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고종이 죽은 것도 있죠. 고종이 죽어서 이제 조선인들의 그 분노심이 모여진 것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복합적인 대내외적인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발생하고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환성정부, 블라디보스토크의 정부, 상하이의 임시정부 총 7개의 임시정부가 설립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분열하고 대립하면서 어디로 모이죠? 결국 상하이로 모이게 됩니다. 상하이 통합 임시정부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된 것입니다. 언제? 1919년 9월 11일. 그런데 임시정부를 만들었긴 했는데 모였더니 또 다 잡탕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창조해야 된다.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아니다. 이미 만든 조직을 개조하자라고는 아니고 창조파와 개조파가 나뉘는 동시에 민족주의자들이 있고 아니야. 너네 아니야.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야 돼. 또 이렇게 나뉘어서 싸우고 이런 식으로 분열을 하다가 임시정부가 한 3년 만에 와해가 됩니다. 그 와해가 될 때 초대 부통령이자 2대 대통령이었던 박은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시정부는 창립부터 잘못됐고 무능함과 알력 다툼 때문에 독립활동 할 수 없다. 새로운 회의를 만들어서 통일정부를 세우고 다시 한번 독립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써야 된다. 자, 이게 그 당시에 아주 치열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기 전에 사실 이런 내용들을 저는 교과서나 공사교육 어디에서도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상하이 임시정부 최고! 임시정부 때문에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다만 배웠었습니다. 이건 제가 연구를 하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와, 내가 알고 있던 게, 내가 배웠던 게 이게 완전히 거의 불화였구나. 네. 그래서 진짜 가슴도 아팠고 눈물도 났고 그러면서 연구를 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신흥무관학교 이회영과 그 형제들이 만든 자산을 만들고 이랬던 곳에서 나온 인물들이 뭘 하죠? 정호동에서 전투를 하고 정산리에서 전투를 합니다.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김좌진, 김원봉, 홍범도가 있는 것이죠.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청산리 대첩의 영웅 김좌진 이렇게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일본군이 열받아가지고 만주 지역에 있는 조선인 단체를 다 없애버립니다. 학살을 합니다. 다 와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독립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요 수많은 단체들이 있었는데 야, 우리 대한 독립분단으로 뭉치자. 뭉쳤는데 먹을 게 없고 장비도 없고 배고픔과 굶주림과 추위에 싸우던 중에 야, 저 블라디보스토크 쪽에 가면은 러시아가 지금 일본하고 싸우고 있는데 러시아가 우리 좀 도와준대. 러시아 그 제국에 있던 백군이라고 하는. 가자! 갔는데 또 홍군과 백군이 싸우고 있고 러시아는 내전 중이고 그러면서 일본과 또 싸우고 있고 난리가 난 상황에서 어쨌든 요 사람들이 갑니다. 이때 이미 공산주의자들은 이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끌려서 이제 민족주의자라는 사람들이 간 것이죠. 자, 그렇게 갔는데 무슨 일이 펼쳐집니까? 여기에서 그 유명한 자유시 참변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아주 요 자유시 참변만 놓고도 사실은 뭐 한 주, 2주 수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시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은 고려 공산당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이르크축크파와 상하이파가 나뉘어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싸우다 보니까 러시아 붉은 군대가 조선인들 너무 싸운다. 지금 우리 지금 다른 데랑 싸우기도 바쁜데 니들 무장해제해!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싫다! 우리 무장해제 못한다! 했던 조선인들이 결국 탄압을 당한 것입니다. 그 탄압을 당할 때 소련 편에 서서 같은 조선인들을 탄압했던 게 요 이르쿠츠크파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냐? 누가 있었던 겁니다. 대한 독립군단을 이끌었던 홍범도가 여기에 소속해서 이렇게 했었던 것이죠. 이때 김좌진 이런 사람들은 위기를 느끼고 겨우 탈출해가지고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이 자유시 참변을 이렇게 설명하면 너는 그러면 홍범도의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것이냐 막 이렇게 주장이 나오잖아요. 나눠서 봐야죠. 봉오동에서 어쨌든 싸웠던 그 항일 정신은 절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역사적 진실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한국 사회가 학계에서도 정계에서도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련 측 자료가 언제부터 풀리기 시작했어요? 냉전 이후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 시기,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이제 실권을 갖고 있던 윤보선 대통령 시기에 홍범도가 훈장을 받았죠. 왜? 독립운동의 영웅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 사람들의 증언, 즉 소련 측 자료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사실 정보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서훈을 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던 거죠. 그런 것이 냉전 이후에 1990년 이후에 소련 측 자료가 풀리면서 이런 자유시 참변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유시 참변을 통해서 한마디로 조선인들의 독립단체 독립활동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풍비박산이 났다. 더 이상 근거지를 만들 수도 없고 뭉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다 겨우겨우 조금씩 뭉친 게 3부로 나뉜 겁니다.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로 구성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길러보자. 농사부터 짓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장비를 만들고 식량을 모으자 해가지고 3부 활동을 이어가자. 이런 순간에 1920년에서 30년 사이에 독립군의 주적은 누구였냐? 정말 다양했습니다. 이걸 보면 제가 눈물이 나는데 일단 내부의 밀정이 되게 많았어요. 각 부의 밀정도 있었고 공산주의의 밀정도 있었고 일제 밀정도 있었고 중국의 밀정도 있고 믿었던 놈한테 쏴죽임을 당한 게 누구였죠? 김좌진도 조선인 공산주의자에게 암살당했습니다. 등등. 그리고 이 공산주의자 조선인들 왜 이렇게 과격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좌진 죽인 게 우리 조선인입니다. 일본이 아니에요. 일제가 또 있었고 저기 중국 군벌이 또 우리를 괴롭히고 마적단도 있고 다른 독립군 단체도 괴롭히고 굶주리고 춥고 가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나라를 잃은 서름을 갖고 나라를 되찾아보고자 하는 그분들을 괴롭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일제와 싸우기에도 벅찬데 이런 수많은 것들이 그들을 괴롭혔던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일본군 관동군, 일제 관동군, 이시와라 간지를 포함한 관동군이 무슨 나라를 만들죠? 오족 협박, 5가지 민족이 서로 협치를 하자 해가지고 만주국을 수립합니다. 괴뢰국인 것이죠.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국제연맹에서 탈퇴를 해버립니다. 자, 근데 만주국은 지금까지 일본 제국이 서양에서 받아온 근대화의 씨앗들,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했던 자산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새로운 진짜 근대 국가를 제대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만주국을 만들게 됐었습니다. 이 만주국이 생기면서 여기에서는 어떤 독립활동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국가적 체계가 탄탄하게 잡혔기 때문에. 반대로 국가적 체계가 탄탄하게 잡히고 경제, 사회, 이 5개년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이 너무 잘 짜여졌기 때문에 거기가 새로운 신천지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5족에서 5가지 민족에서 중국, 일본, 조선, 몽골, 또 러시아 해가지고 모였습니다. 여기에 조선인들도 많이 갔습니다. 거기에 건국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를, 경제를 어떻게 이뤄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죠. 그 건국대가 해방 이후에 한국의 건국대가 된 것이고 여기에서 수많은 생체 실험도 하고 의학 실험을 했기 때문에 수의 실험도 하고요. 그래서 건국대 수의학과가 제일 유명한 것이고 이런 뿌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기 5개년 계획,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던 그 원동력들이 다 어디서 왔냐? 만주국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이 만주국은 연구가 너무 필요한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만주국 하면은 연구 자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또 저희 세대가 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만주국이 있는 이 순간에 1930년대, 40년대까지 독립활동이 불가능했다 이거죠. 그래서 다들 어디로 옵니까? 걸어서 상하이로 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선 독립운동이 소멸이 됐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독립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 공산당 팔로군 소속의 공산주의자들은 여기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김일성, 김책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거기서 활동을 했던 그걸 가지고 북조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정통성은 독립운동이고 우리만이 민족의 그 정통성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여기에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빠져나온 거의 모든 민족주의자들은 상하이로 모였었는데 이럴 수가. 상하이에서 윤봉길 의사가 폭탄 투척을 했는데 그 직후 엄청난 탄압이 들어오고 플러스 일본이 중국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중일전쟁. 그래서 임시정부도 수많은 탄압을 받으면서 1940년까지 충칭으로 일본군에 밀려서 충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밀리고 나서 뭘 했냐? 한국광복군을 창설을 합니다. 김구 주석과 황학수라는 요금관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광복군을 창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광복군인데 실제 통제권, 지휘권, 소속은 어디 얹느냐? 중국 국민당 소속의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장제스라는 중국 지도자와 김구 주석이 계속해서 군 통수권을 놓고 다툽니다. 자, 장제스는 한국 광복군의 지휘권을 완전히 문서로 명시를 합니다. 너네는 국민당의 지휘를 따른다. 그 안에서 물자 지원, 식량 지원을 받아서 겨우 만든 게 한국 광복군이었고 실질적으로 항일 일본에 대항해서 전투를 한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자, 한국 광복군은 실제로 한 최대 800명 정도까지 갔다라는 기록이 있고 반대로 이것도 부풀린 거다. 500명을 넘지 않았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왜 부풀렸느냐? 인원수가 많아야 뭘 더 많이 받죠? 식량 지원, 보급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내부적 사정도 있었다. 그렇게 광복군이 1지대, 2지대, 3지대, 4지대, 5지대 곳곳에서 이렇게 조선인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만드는 사이에 이런 것도 추진을 했습니다. OSS, 미국 CIA의 전시민 OSS가 주도해서 한반도 진공작전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진공작전도 준비를 했었고 거기에서 진공작전을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장준하라는 사람이 한국광복군의 대위로 공부를 했습니다. 또 김준엽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거기에서 같이 OSS 작전을 하다가 결국 광복이 되게 됩니다. 자,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임시정부상에 339명이었는데 유공자로 선정된 광복군은 이렇게 많았네?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것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45년 8월 15일 우리의 의지와 사실 상관없이 아침에 갑자기 광복을 하게 됐죠. 왜? 미국의 팬맨과 리틀보이라는 핵폭탄을 맞고 일본 천황이 광복을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만주국 쪽에 있던 사람들도 난리가 났고요. 임시정부도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런 의사결정을 합니다. 저는 이 존재를 처음 알았습니다. 해방 후 광복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해방 후 광복군. 광복군이 아니었는데 해방되고 나서 광복군으로 임명을 한 사람들이 해방 후 광복군입니다. 누가 있느냐? 박정희 전 대통령. 누가 임명했는지. 그거를 김구등 임시정부 사람들이 조선인들 광복군으로 최대한 끌어들이라. 왜? 그래야 우리가 뭘 가지고 수 있어요? 외교적 교섭력도 생길 수 있고 우리의 규모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판단하에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해방 후 광복군을 만듭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일본이 해방한 이후에 만주에서 활동했던 만주국 출신들, 만주군 출신들을 해방 후 광복군으로 막 끌어들여요. 대표적인 게 신현준, 간도특설대에서 활동했던 신현준 해병대 초대사령관도 이때 광복군으로 임명이 되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해방 후 광복군에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중대장으로 임명이 돼요. 네, 이런 사실도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런 김구와 이제 임시정부가 이런 정도의 생각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해방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렇게 광복군이 많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만 있었냐? 아니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일본군 소속이었습니다. 자, 일제 전시 전쟁 기간에 동원된 사람이 약 40만 명입니다. 육군에 지원해서 간 사람들이 있고요. 해군에 지원해서 간 사람들이 있고 끌려간 사람들이 약 19만 명, 학도병, 해군 징병 끌려간 사람들, 또 군무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15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즉 조선인들은, 한국인들은 일본군 만주군 출신으로 이렇게 활약을 했었다.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이게 이제 조금 글씨가 안 보이실 수는 있지만 제 책에는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정리한 것은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 조선인들의 몇 명입니다. 이건, 이유, 이런 우리 왕족들, 요 일본 육사를 졸업을 하고 활동을 했죠. 최병덕, 이종찬, 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이름들이실 겁니다. 정일권, 뭐 이런 사람들도 일본 육사를 나오고, 왼쪽에서는 여기는 일본군에서의 계급 활동. 요 칸은 대한민국에서 그럼 뭘 했냐.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 이것만 보면은 친일파 나쁜 놈들인데, 이걸 딱 가리고 보면은 아니 한국전쟁 중에서 전사, 한국전쟁 한국전쟁 영웅들이십니다. 이게 진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본 육사 출신들이 이렇게 많았다. 그리고 만주 군관학교 출신, 봉천 군관학교 쫙 나옵니다. 신장 군관학교 해가지고 여기에서 그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 게인주라는 분은 만주군의 헌병이었어요. 만주군의 헌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쟁 때 뭐예요? 인천 상륙작전 당시 첩보부대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팔미도에 선발대로 상륙한 분이 이분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침륙하라고 요구를 할 수 있나요?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담겨있어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정일권,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일본군 출신, 만주군 출신이죠. 일본 육사 졸업하고 만주국에서도 활동하고 우리나라 국무총리도 하고 국회의장도 하고, 신현준 간도 특설대에서 그 백선엽 장군과 함께 활동했습니다. 나쁜 놈이라고 욕하죠. 근데 우리나라 귀신 잡는 해병대를 만든 사람이네. 초대 사령관이에요. 다양한 여기 백선엽 장군도 계시죠. 이런 것들이 우리 역사의 아이러니를 잘 드러낸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특히 문제가 되는, 지금도 문제를 삼고 있는 간도 특설대, 과연 이 사람들의 실체가 무엇이냐. 사실 의견이 갈리긴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유명한 사람들인데 백선엽도 계시고 뭐 많이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한민국에서 파묘를 하고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죠. 과연 맞나?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실제 대한민국에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 등을 살펴보면, 자, 제가 간단하게 일본군 출신들의 면면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 땅에서는, 서울에서는 수많은 단체들이 생겼습니다. 건국준비단체들이 생겼고요. 건준이라고 하죠. 건군준비단체들이 생겼습니다. 일본군, 중국군, 광복군, 뭐 수많은 곳에서 어쨌든 그 34년 11개월을 겪었던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뭉치자 해가지고 수많은 군대 단체를 만듭니다. 좌익, 우익으로는 아니어서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막 만들어졌어요. 조선국 군 준비대, 좌익 중심으로 뭉쳤던 이 단체는 명동에서 뭉쳤습니다. 누가? 김일성, 김원봉, 우정, 지청천 이런 사람. 김일성도 이 서울 명동에서 활동을 했었던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왜? 그때 수도가 경성이니까요. 또 볼까요? 여기 김원봉, 경기도 광주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중앙육군사관학교를 여기다 만들었어요. 임시정부 공산주의 계열의 학교를 김원봉이 경기도 광주에 만들었었습니다.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익단체에서 지청천을 중심으로 또 오광선이라는 그 광복군 출신을 통해서 또 이런 것도 만들고, 이들끼리 어떻게 됐겠습니까? 화합을 했겠습니까? 엄청나게 싸우다가 여기서 김두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김두한이 자기 부하들을 때린 애들을 가서 다투 카페입니다. 즉 김두한이 공산주의자 단체에 가서 다 깡패 짓을 하고 이렇게 때려요. 그런 난장판을 본 미국 군정이 얘네 안 되겠다. 다 해산해! 해가지고 약 70여 개 군사준비단체가 다 해산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만든 게 바로 남조선 경비대입니다. 미국은 남조선에 경비 수준의 치안 조직 수준의 무력을 갖춘 집단을 5만 명 양성하겠다. 대나무 플랜, 반부 플랜 해가지고 1946년에 만듭니다. 이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냐면 수많은 단체들이 난립해서 싸우는데 세계적으로는 소련이 맛이 갔네. 갑자기 우리의 미국 입장에서 소련이 왜 저러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싸움이 시작되면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고 이 한반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신탁 통치 찬성, 신탁 통치 반대 이렇게 나뉘죠. 원래 우리 대한민국 조선 이 한반도인들의 입장은 다 똑같았습니다. 신탁 통치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련의 사주를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신탁 통치 찬성으로 입장을 바꿔요. 그러면서 엄청난 갈등이 이 서울 바닥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결국 신탁 통치를 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 속에 미국은 안 되겠다. 남조선에 경비대 만들자. 소련은 북한에 군대를 만들자. 전쟁이 가능한 군대를 만들자 해가지고 딱 나뉘어서 군 조직이 형성이 됩니다. 남조선에서는 일단 군대를 경험했던 사람들 모여봐. 일단 영어부터 가르쳐야 돼. 왜냐, 니네 영어를 진짜 모르니까. 그래서 군사 영어학교를 만들어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1기로 여겨집니다. 약 110명을 모았고요. 일본군 출신, 중국군 출신, 만주군 출신, 광복군 출신 다 들어와 해가지고 했는데 광복군 출신들이 많이 못 들어왔어요. 첫째, 너네랑 못한다. 둘째, 해방 이후에 상하이에서 못 돌아왔어요. 중국에서 못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군사영어학교 출신들이 다 누구냐? 일본군, 만주군 출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냉전이 시작이 되고 남조선에선 단독 정부를 수립하게 되죠. 결국 이때 김구는 어떤 전략적 선택도 하지 못한 틈에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서 그 다양한 파중의 김일성을 민족 지도자로 세워놓는 약간은 전략적 오판을 하게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서는 총선거를 통해서 유엔이 인정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을 창설합니다. 누가? 손원일 제도기. 해병대도 만들어요. 누가? 만주군 간도특설대 출신. 공군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공군 창설의 주역이 7명인데 대부분 일본 출신입니다. 일본군 출신이어서 여기는 지금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임명사전에 수록이 되었어요. 이 두 분은 형제십니다. 김정열, 김영환. 근데 이분은 똑같이 일본인데 왜 친일 임명에 안 됐지? 왜냐하면 이분은 한국전쟁 중에 해인사 폭격하라는 명령을 불복종했던 그 당사자죠. 그리고 전쟁 직후에 비행기 추락으로 순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친일 임명사전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형제의 운명도 이렇게 갈렸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있고 7명의 영웅 플러스 이제 김구의 아들인 김신 이런 사람도 공군, 대한민국 공군의 창설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 미군 출신인 김헤스라는 사람도 신념의 조인이라는 전투기를 몰고 다녔는데 지금 공군가 중에 제일 유명한 공군가가 하나가 신념의 조인이라는 군가도 있을 만큼 한국군 공군 창설의 뿌리가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역사가 이렇게 막 흘러가면서 남조선에는 노동당, 조선노동당, 남조선 이게 생겼죠.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공산주의 혁명을 추구하고 민족 해방을 추구를 하고 제주도에서 이렇게 사건이 있어서 그걸 진압하러 가려고 또 여수순천 사건이 막 일어나고 여수순천 반란 사건, 군인들이 반란을 했죠. 그런 것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숙청이 있습니다. 숙청이라 하면 국가 내 공산주의자들을 다 솎아내자라는 대규모 숙청이 있었고 이때 박정희라는 분도 숙청을 당했을 수 있죠. 원래 남조선 노동당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백선엽이 어떻게든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비판을 받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딱 요거죠. 남조선 노동당 출신이었다. 그리고 이때 살아남은 이유가 동료들을 밀고 해서 살아남았다라는 썰들.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시대를 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잘 아는 건 사실 본인이시겠죠.
그렇지만 후대에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때 군을 축청하면서 전군에서 약 5%, 5천 명이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이때 숙청을 했어요. 만약에 이때 숙청을 안 했으면 6.25 전쟁 당시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는 연구 결과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북한에서 지시를 주면 우리 안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만큼 공산주의자들이 군 조직과 국가 내에 엄청나게 포진을 했었던 순간이었고, 만약에 숙청을 없었다면 이 나라는 바로 적화통일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게 국가보안법이었고, 지금까지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이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리고 현대 한국군을 그러면 되게 복잡한데 누가 통일을 시켰냐? 이 사람이 통일시켰습니다. 누구냐? 벤 플리트라는 미국 대장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은 한국전쟁에서 전사를 했어요. 자, 벤 플리트라는 사람이 육군, 우리 군의 교리, 교육체계, 또 다양한 수많은 달랐던 것들을 다 통합을 시켜서 현대화된 한국군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하십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이 수많은 나라들이, 서방 국가들이 우리를 도와서 한국군이 만들어졌고,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함으로써 이 군의 정체성이, 또 국가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으면 끝도 없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지피지기 백전불태의 관점에서 한국군의 뿌리는 그럼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입니다. 당시 학교장도 보이고, 여기 이종찬 왕복회장도 있고, 육사 출신이죠. 네, 다양한 게 있습니다. 자, 이 동상이 진짜 웃긴 게요. 5인의 동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범석, 홍범도, 지청천, 이회영, 그리고 제가 한 명을 까먹었는데 김자진. 네. 김자진. 이게 정말 웃긴 게 짬뽕입니다. 돌솥 비빔밥이에요. 이범석이라는 사람은 독립운동가였어요. 광복군 출신입니다. 그런데 나치를 존경했어요. 나치. 독일의 나치즘. 오, 파시스트입니다. 대표적인 파시스트예요, 이범석이. 그리고 이승만 정권 때 국무총리를 하면서 뭘 했냐? 제주 4.3 사건 진압을 총지휘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동상을 세웁니다. 누가?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4.3 사건 어떻게 했죠? 네, 근데 4.3 사건을 진압했던 사람을 독립운동이라고 그러죠. 다음, 지청천 장군님. 일본 육사 출신이십니다. 일본 육사에서 군사학을 배웠기 때문에 독립활동에서 그 광복군 총사령까지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다 빠져있어요. 다음, 홍범도 장군. 공산주의자입니다. 소련 공산당원이었어요. 당원 번호도 밝혀졌습니다. 복지 카드도 받았어요. 이게 완전 무슨 지금 대한민국, 우리가 아무리 짬뽕을 좋아하고, 우리가 비빔밥을 좋아하고, 돌솥 비빔밥도 맨날 먹을 수 있지만, 와, 이거 이 정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 이건 거의 제국적인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대한 제국 수준의 이게 지금 우리가 마인드인데, 그만큼 이 동상이 세워질 때 졸속으로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죄인이가 그런다. 네. 정말 이 당시에 저는 학교를 졸업했지만 계속해서 후배들과도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이 당시의 의사결정이, 심지어 육군사관학교에는 군사사학과가 있습니다. 전쟁사를 연구하고 역사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거기에 자문과 의견 하나도 듣지 않고 갑자기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그럼 뭐가 문제냐? 다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보훈부에서는 독립지사들에게 서원을 했습니다. 이승만, 김구, 안중근은 하나의 서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별 5개를 받았습니다. 그 등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별은. 그런데 유일하게 이중 서원을 받고 복수로 서원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 여운형, 몽양 여운형, 홍범도. 왜 그랬을까? 누가 그런 건가? 잠시만요. 꺼져가지고.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보여드렸던 게 홍범도실이라고 보여주셨죠. 육군사관학교 2층 생도들이 쉬는 곳에 가서 제가 직접 찍어온 겁니다. 제가 육사에 강연을 할 일이 있었는데, 강연하고 이제 지나가는데 여기에 백선엽실도 있었고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다 사라지고 홍범도실이 생겼다. 잠깐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제가 찍어 왔었어요. 2021년에.
그리고 다양한 분들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 제 페이스북에도 아니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지 무슨 우리가 대한민족 육군사관학교냐 이런 문제의식을 계속해서 제기를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키겠습니다. 정선해요. 마지막에 오니까 이게 누가 방해를 하는 건지 네, 홍범도실이 생겼고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종합을 해봤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육군사관학교에서는 동상을 설치하면서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국군의 뿌리는 김원봉이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 이후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김원봉은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의 장관이었고 이 나라를 침공하는데 그렇게 공을 들였던 사람인데 조선의열단 활동만 했다고 독립운동 활동을 했다고 우리의 한국군의 뿌리라고 다음 그 시기에 바로 한국전쟁사 북한학 군사전략이란 필수 과목이 선택 과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육사생도들이 6.25 전쟁사를 안 배우고 졸업한 사람이 50%가 넘었어요. 말이 됩니다. 다음 공수훈련 유격훈련이 하기 군사훈련에서 없어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죠. 제가 낙하산 뛰고 내리는 거 유격훈련하는 거 처음에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는 육사 역사상 한 번도 선택이 된 적이 없고 필수였습니다. 필수예요. 모든 육사에는 당연히 그 훈련을 받고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 인내력을 갖춘 상태에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군사훈련을 제외시켜버리고 부대 가서 저거 오세요. 저거 보고 소감문 내세요. 이런 식으로 군사훈련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육군사관학교 너네 이전시켜버린다. 거기 아파트 지을 거야 우리. 아니면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그 뒤에 권력 기관들이 소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 학교장 입장에서는 학교를 지키려면 어느 정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던 것이죠. 다음 육사뿐만이 아니라 공사, 해사, 국군, 간호사관학교, 삼사관학교 면접에서 장교들을 뽑는 면접에서 부사관을 뽑는 면접에서 해외 위탁교육을 뽑는 모든 면접에서 다 뭘 물어보냐. 한국전쟁이 아니라 가장 존경하는 독립운동가는 누구냐. 독립운동에 대해서만 물어봐요. 면접에서.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시 남북회담 또 노제팬 운동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면서 이 모든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홍범도 흉상 문제가 됐을 때 우파 정치인이라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홍범도 정상 철거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우파 인사들이 얘기하십니다. 저는 이걸 보고 너무 놀랐던 게 아니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입 다물고 계시던 분들이 갑자기 깨어있는 척, 역사 아는 척 하면서 이렇게 들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이건 제 평가이긴 한데 이분들의 지금 이렇게까지 군의 뿌리를 흔들리는 상황에선 입도 닫고 있고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자기들 표를 얻기 위해서 저렇게 떠들어댄다? 이건 기회주의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홍범도가 그럼 육사에 있어도 되냐?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어쨌든 봉오동 전투 오케이. 그런데 자유시천변에서 뭘 했냐? 우리 독립군들을 유죄 판결하는데 가담을 했다라는 증거가 밝혀졌어요. 다음 소련 공산당이 가입했습니다. 소련 공산당 번호가 57849이에요. 빨치산 대위로 임명받았습니다. 여기서의 활약들을 바탕으로 빨치산 대위가 됐어요. 장교가 됐어요. 그런데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당하고 조선인들이 남북 모두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들어와서 이렇게 이중서가 됐죠. 1922년에 소련 입국 신고서를 보면 여기에 자기 희망이 고려 독립이라고 써 있어요. 요게 이제 이래서 독립운동의 뜻이 있었구나라고 하는데 또 조금 더 보면은 1930년에는 붉은 군대, 즉 빨간 군대, 공산당 군대, 빨치산 그 가족들의 복지 홍범도는 빨치산이니까 복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인증서가 발급이 됩니다. 이것도 최근에 발급된 거죠.
그리고 레닌이 준 모자와 총을 차고 계속해서 지냈고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고 다음 최근에 나온 겁니다. 독립군은 당시 관도에서 소멸이 됐었잖아요. 그때 홍범도와 안정근이라는 사람이 이런 걸 만들어요. 하나의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홍범도가 군무사령관을 해요. 이 단체에서 첫째 뭐 했냐? 첫째, 조선인에 대해서 공산주의를 선전한다. 둘째, 이 군무사령관과 병력은 부자들의 재산을 탈취해서 분배한다. 셋째, 반도 지역에 일본 군경을 습격한다.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린다. 라고 이 단체에서 활동을 했어요. 다음, 홍범도의 둘째 아들 홍용화는 익명을 썼는데 그때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강제로 회비를 징수하고 공산주의를 선전합니다. 공산주의 청년의 회장도 돼요. 자, 이런 걸 볼 때 홍범도는 과연 정체성이 무엇이냐? 플러스 홍범도가 1943년에 돌아가셨을 때 당시 고려인들 사이에서 돌았던 부고 뉴스입니다. 거기에는 홍범도 동무는 레닌 스탈린당의 충직한 당원으로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사업에 열성 있게 참가하고 당의 사명을 꾸준하게 실행했기 때문에 경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열정을 아끼지 않았다. 라고 부고가 나왔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홍범도가 했던 레닌과 스탈린의 공산당은 다르다라고 하는 또 반론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소련인들이 들으면 어이없어 할 얘기예요. 레닌의 공산당과 스탈린의 공산당은 연속성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이게 연속적이지 않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소련에서 쫓겨났던 트로츠키파가 하는 비판이에요. 즉 소련은 레닌과 스탈린의 그걸 구분하지 않는다. 여기 부고에서도 레닌, 스탈린 당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그거 구분하지 않습니다. 소련인들은. 그래서 홍범도 동상이 육사에 있는 걸 정당화하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레닌과 스탈린까지 나눠가면서까지 지금 거의 주자학적으로 지금 거의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육군사관학교 니네는 항일운동 안 기려? 절대 아닙니다. 생도들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 생활관일 거 아니에요. 그 바로 앞에 이비석이 서 있습니다. 미국 헌신 군인본문 누구의 말이죠? 도마 안중근 장군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4년 내내 학교에 가면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이거예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는 1948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동문회 1500명 정도가 북한과의 도발, 북한과의 다툼에서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2024년 지금 육군사관학교는 항일 독립투사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육군의 간성, 육군의 장교들을 양성하는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웃긴 것은 정치인들, 정권은 정권마다 계속해서 땅 따먹기식 놀이패로서 육사를 군대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결론, 제 결론입니다. 대한민족 육군사관학교가 아니라 여기는 근대화된 국가, 대한민국의 육군사관학교다. 그래서 질문을 던져야 할 건 이것이죠. 2023년 자꾸 비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냉전적 사고를 갖고 있다 이러잖아요. 맞아요. 지금 냉전 시대입니다. 작년에 백악관이 선언을 했어요. 탈냉전의 시대는 끝났다.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즉, 이 시기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누구냐? 일본인가? 일제인가? 과연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요약해드리자면 대한민국 군의 뿌리는 한 장으로 정리한 겁니다. 제 연구 결과 한 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나라들의 영향을 받아서 막 하다가 대한제국은 러시아식 군대였습니다. 완전히. 그러다가 일본에 조금 붙었고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나서 다 흩어져요. 싹 흩어져서 각자 막 활동을 하다가 나라가 광복되고 나서 와 모여보니까 야, 조선인들인데 광복군도 있고 일본제도 있고 만주군 있고 소련이 있고 중국이 있고 대만 와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미군에 의해서 한국군이 되고 이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는 소련에 의해서 북한군이 되었습니다. 결론, 한국군의 뿌리는 광복군이다? 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들의 정신을 기리고 그들의 헌신을 기릴 수야 있지만 한국군의 뿌리는 뭐다?
다양하다입니다. 제 연구 결과가 하나로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한국군의 뿌리는 뭐다? 다양하다. 오히려 좋죠. 왜? 다양한 안보 위협에 우리는 잘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이 안보 위협이라는 게 적이 누구냐를 상정했을 때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누구를 상대로 대응을 해야 되냐? 안보 위협을 누구로 가져가야 되냐? 그래서 우리 국가의 정체성과 군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물어야 될 때인데 시계를 잡고 아직도 독립이 되지 않은, 아직도 해방되지 않은 나라로 자꾸 가가지고 독립운동은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들에게 이상한 향수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적으로 만들고 서로 갈등을 부추기는 그게 저는 이 나라의 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지금까지 한국군의 뿌리를 연구를 했었고 한국군의 뿌리와 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현실입니다. 한국군의 뿌리가 지금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장교 부사관들이요.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나가고 있어요. 새로 들어올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이 나라의 정치가 자꾸 과거 예속 논쟁 수준에 머물러 있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미래 세대가 더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터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계속해서 역사 논쟁, 이념 논쟁, 정말 와닿지 않는 문제들로 하고 있으니 젊은 세대가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있는 군인들은 진급, 오직 테니스, 골프에 내가 절여진 사람들 사고 회고로는 진짜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고 싶어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를 못한다. 지금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을 보면서 새로운 무기체계가 나오고 새로운 교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한국군에서 도입을 하려면 못합니다. 아무리 장교들이, 젊은 장교들이 이거 봐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해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장군님들이 다 잘하고 있어요. 야, 그런 거 안 해도 돼. 골프나 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군의 뿌리가 다양하지만 지금 어떻다? 지금 2023년 한국군의 뿌리가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군의 뿌리, 과거의 역사를 한번 짚어드린 만큼의 관심과 그 열정을 반대로 2023년과 앞으로의 한국군에 향해서도 좀 같이 경주해 주시기를, 좀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